27살인 1987년 11월 20일 게이바에서 25살의 스티븐 투오미라는 남자를 만나요. 목욕탕은 블랙당해가지고 근처 호텔로 가거든요. 여기서 또 술에 약을 탔는데 이 새끼 참 실수로 잔이 바뀌어. 제프리 다머가 약탄수를 지가 먹고 쓰러진 거야. 멍청한 새끼인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죠. 깜짝 놀랐어요. 스티븐이 죽어있어. 일어나 보니까 입에서 피가 났고 가슴뼈 으스러지고 온몸에 멍이 들어있었는데 보니까 지팔에도 좀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은 안 나는데 이거 정황상 지가 취해서 때려 죽인 거겠죠. 이게 9년 만에 벌어진 두 번째 살인이에요. 제프리는 급하게 여행 가방 하나 사서 스티븐 투오미 시신을 담아 할머니 집 지하실로 가져갑니다. 여기서 첫 살인 때처럼 시신을 절단하고 살 좀 발라내 뼈를 부숴서 버렸어요. 근데 이 와중에 또 스티븐 투오미의 머리는 가지고 싶었나봐. 표백제랑 세제 섞은 물로 머리를 끓이는데 이렇게 하면 피부가 썩지 않나 봐요.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제프리가 성적으로 엄청나게 자극을 받았다는 거죠. 그 뒤로 연쇄살인범이 돼야겠다는 결심을 해요. 바로 세 번째 살인을 준비합니다. 1년간 4명을 할머니 집으로 데려왔는데 범행 방식은 다 비슷해요. 수면제로 쓰러뜨리고 목 졸라 죽이고 시체를 토막내서 일부 보관하고 나머지는 지하실 바닥에 매장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1988년에 한번 들킬 뻔하거든요. 시내에 나갔다가 사라반이라는 동양인 남자애를 발견해요. 단기 고액 알바 해보겠냐면서 또 지하실 데려와 약탄 콜라를 먹입니다. 쓰러지자 성폭행했고요. 근데 이번에 실수였는지 뭐 죽일 생각이 아예 없던 건지 애를 보내줬어. 애가 집에 가니까 부모들 보기에 해롱해롱거리고 이상해. 몸에 상처도 있는 것 같고 병원 가서 검사하니까 성폭행과 약 먹은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제프리 다머를 경찰에 신고합니다. 체포됐어요. 근데 얘가 어때? 위기 상황에서 뻔뻔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사라반과 합의된 관계였고 13살인 건 몰랐대요. 다 알코올 중독이라 저지른 실수고 자기 인생을 또 감성팔이 막 내 인생 원래대로 돌려놓고 싶습니다 판사님. 저는 도움이 필요해요. 이지랄해. 갑자기 씨발 무슨 재판받다가 마당놀이 심파극하고 자빠진 거야. 여기에 또 경찰, 판사, 배심원이 다 속습니다. 뭐하냐 진짜. 이 한마디에 더 자세한 조사는 없었고요. 제프리가 1년간 낮에는 직장에서 일할 수 있지만 밤에는 감옥에 돌아와서 수감 생활해야 한다는 판결과 5년의 집행유예를 받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요. 지금보다 인종차별이 심할 때라 그래요. 피해자가 동양인이야. 가족이 가난해. 변호사가 뭐야. 재판할 돈도 없어요. 근데 이 새끼 제프리 다머는 백인이잖아. 애초에 수사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아빠가 또 나름 벌잖아. 좋은 변호사 써서 죄질에 비해 형이 좀 가벼웠던 것 같아요. 이 재판을 하면서 아빠는 아들 새끼 이거 정상 아니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되거든요. 정신과 치료 전까진 사회에 나와선 안 된다는 편지를 법원에 여러 번 보냈어요. 근데 법원이 무시했고 얘는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모범수야. 지랄을 한다 아주. 7개월 만에 풀려났어요. 그럼 이제 얘는 어디로 가느냐. 이제는 할머니도 안 받아줘. 할머니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손자가 저지른 일 용납할 수 없다. 남자 성폭행했으니까. 그래서 쫓아냈거든요. 이제 어디로 가냐. 거기가 바로 1990년 5월 14일 미러키 시내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인데 여기가 바로 노스스트릿 924번지 옥스포드 아파트 213호였던 겁니다. 2년간 간섭하는 가족도 없이 혼자 살면서 인체 실험을 저지른 연쇄살인의 현장이었던 거죠. 야, 아주 씨발 욕망의 한계를 넘어가지고 살인을 그냥 즐겨내기 시작하는데 갖가지 방법으로 피해자를 묻고 죽이고 전시한 사진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뭐 굳이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설명으로만 하자면은 전기 충격기나 드릴 뭐 이런 공구로 실험 비슷한 걸 많이 해요. 원래 자기 목적은 살인이 아니었대요. 밤마다 게이바 가서 만난 남자들 데려왔는데 아침만 되면 이 사람들이 다 회사나 집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싫었대 자기는.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맞춰주기도 부담스러웠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안고 싶어도 지가 안아야지. 안아달라고 해서 안아주는 이런 식이 싫대요. 나름 나쁜 남자 컨셉인가 봐. 남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주기를 원했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 잘 들어주지도 않고 조종할 수도 없어서 죽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 마음대로 원하는 자세와 행위가 가능한 인형을 만들고 싶었는데 인형을 만들려면 어떻게 시체부터 돼야 하는 거잖아. 하지만 시체는 썩으니까 좀비를 만들어야겠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게 실험을 했던 이유죠. 드릴로 두개골에 구멍을 내 거기다 염산을 넣습니다. 뇌를 녹이고 경동맥 찔러서 피를 제거해보는 이런 방식인데요. 이게 살인 계획 세워서 아니 씨발 이게 살인 계획 세워가지고 드릴 염산 준비한 거지. 씨발 뭔 인형이야 인형은 병신 같은 게 30살 쳐 넘어가지고 무슨 인형 놀이를 하고 자빠져 있어. 어휴 거짓말 하는 거죠. 왜냐면 이 새끼는 피해자 죽이고
성폭행한 뒤에 토막을 냈거든요. 원래 목적은 살인과 성폭행이었다는 거야. 다양한 방법으로 시신을 처리하는데 처음에 한 대로 뼈 살 발라서 뼈는 가루내 버리고 살은 어차피 썩으니까 적당한 데 매장해 보다가 이 새끼가 나중에는 또 먹기까지 해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이걸 시작했대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때? 재미가 들렸지. 요리까지 해먹어 나중에는. 그때서야 자기가 죽은 피해자들과 완벽하게 하나가 됐고 늘 함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씨발 뭔 소리야. 식인을 시작한 거예요. 이래서. 허벅지 근육은 유독 즐겨서 고기 연화제를 이용했대요.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거죠. 애초에 식인까지가 목적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다 먹은 건 아니고 또 나름의 기준이 있어. 자기랑 잔 남자 중에 좀 만족스러웠어야 돼. 그래야 지가 나중에 그때 기억을 되새길 수 있고 죽인 뒤에 신체 잘라서 약품 처리하고 기념으로 보관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먹기도 하고 이랬던 겁니다. 그래도 남으면 냉장고에 보관했어요. 지가 감정적으로 좀 외롭고 힘든 날이 있었대. 뭐가 힘들어? 이 새끼가. 그럴 때마다 하나씩 꺼내 먹었대요. 그러면 그때 기억나니까 또 기분 전환 되고 좋고 해. 뭐 이지랄 한 거지. 만약에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았어. 데려와 보니까 자기 스타일이 전혀 아니야. 그러면 바로 토막내서 시신 처리했고요. 근데 할머니처럼 여기가 마당 딸린 집이 아니고 좁아요. 범행이 늘어날수록 시신을 묻을 공간이 부족해진 겁니다. 처음 몇 번은 아파트 부수고 그 안에 넣어봤는데 이 새끼가 한두 명 죽이는 게 아니잖아. 갈수록 시신 처리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며칠 고민하다가 어릴 때 아빠가 사준 실험 세트로 동물 세차에 박제하면서 가지고 논 기억이 났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염산이 든 대형 통을 하나 사둡니다. 플란다스의 개 같은 거 보면은 이만한 우유통 있잖아요. 그만한 걸 산 거예요, 염산을. 왜 이렇게 많은 염산이 필요했냐? 여기에 처리 못한 시신을 넣어 녹였던 거죠. 1990년부터 7명을 죽여온 제프리 다머는 1991년 5월 27일에도 들킬 뻔한 적이 있는데요. 얘는 애를 건드릴 때마다 위기가 왔었거든요. 처음이 1988년이잖아요. 동양인 남자애 데려갔다가 풀어주면서 경찰에 체포됐던 그때고, 두 번째는 처음 말한 글렌다라는 여자가 옆집에 흑인 아이 옷 벗고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한 그 얘기거든요. 그때 상황을 다시 설명해 볼 건데, 그 흑인 애가 얘예요. 13번째 희생자고요. 라오스 출신의 14살 코니락 신사손폰이라고 합니다. 제프리 다머가 버스 정류장에서 발견하고 자기를 아마추어 사진 작가라면서 접근했던 건데, 사진 몇 장 찍게 해주면 $100나 주겠다니까 얘 집이 또 가난했거든요. 금방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따라간 거예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하던 대로 음료수부터 줬죠. 여기 수면제 들어있었고, 쓰러져 자다가 애가 일어났는데 옷이 벗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 드릴로 구멍이 뚫린 상태였다는 거예요. 다른 피해자들은 다 머리에 구멍이 뚫리기도 전에 사망했는데 이상하게 코니락만 기절은 해도 사망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프리는 죽었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래서 혼자 밖으로 술을 더 사러 갔던 거겠지. 그 사이에 코니락이 현관문 열고 나왔다가 쓰러졌고, 옆집 사는 글렌다 가족이 발견하면서 경찰을 불렀던 겁니다. 이때 코니락이 경찰에게 한마디라도 했으면은 결과가 달랐을 텐데, 아직 약에 취한 상태라 다시 쓰러지는 바람에 자는 동안 경찰이 왔다 간 거예요. 이걸 술 사서 돌아온 제프리 다머가 운 좋게 발견하면서 자기 남친이다 뭐 이지랄 하는 걸 믿고 애를 넘겨줬던 건데, 이게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엄밀히 따졌을 때 인종차별이 많이 끼어 있고요. 인종차별로 경찰이 조진 사건이기도 해요. 글렌다도 흑인이었거든요. 신고자 흑인이야. 피해자라는 애도 흑인이야. 경찰은 백인이거든요. 같은 백인 남자인 제프리의 말을 더 믿었고, 거기에 이 당시 미러키에서는 동성애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코니락이 동성애자라는 걸 믿어주지 않으면은 동성애 차별처럼 보일까봐 경찰이 더 그랬던 겁니다. 여러 가지 꼬인 거죠. 코니락 신사손폼이나 제프리 다머의 신원 확인만 했었다면은 연쇄살인이 거기서 끝이었거든요. 무슨 사진 한 장 보여준 걸로 끝나는 바람에 이 사태까지 일어난 거야. 왜냐면요, 3년 전 1988년 제프리 다머가 데려왔다가 풀어준 그 동양인 남자애가 이름이 사라반이잖아. 얘예요. 이렇게 컸어요. 코니락 신사손폰의 친형이었던 겁니다. 18형제가 둘 다 제프리 다머 피해자였고, 그때마다 체포 기회가 있었는데도 살아남은 거죠. 제프리 다머도 이건 모르고 한 일이었는데 나중에 재판받다 보니까 형제였다는 걸 알았어. 지도 놀랬을 거야. 어떻게 씨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때 경찰이 코니락을 다시 제프리 다머에게 보내주면서 결국 살해당했어요. 이런 위기들이 있었지만 제프리는 전혀 멈추지 않죠. 코니락 사건 뒤에도 2달 만에 4명을 더 죽였고요. 머리와 심장을 냉장고에 보관했어요. 그리고 같은 해인 1991년 7월 22일 제프리 집에 갔다가 수갑 차고 탈출에 성공한 그 트레이시 에드워드,
이 사람이 우연히 경찰 만나면서 그동안의 사건들이 몽땅 드러났던 겁니다. 체포, 재판 결과 이런 거 알아보기 전에 사진 몇 개 보고 넘어갈게요. 이 새끼 제프리 다머 머그샷이고 이게 집에서 발견된 물건인데 저게 장식품이 아니에요. 실제 피해자 해고를 저기다 올려준 겁니다. 체포 당일날 사진이고요. 집에서 냉장고 발견된 거고 여기에 이제 머리나 장기들 있던 거죠. 이게 그 냉장고로 옮기는 장면이고 이거는 그 염산통이에요. 압수하는 과정인 거죠. 압수할 때도 사람 시체가 3구 들어있었다 그래요. 피해자들 사진입니다. 체포될 때도 제프리 다머는 술에 취한 상태였어요. 술이 깨자 취조를 할 수 있었는데 16번의 납치 살인을 다 인정했습니다. 근데 사진 보면 17장이죠. 왜 16명만 인정했느냐? 두 번째 피해자인 스티븐 투홈이 기억나죠? 호텔 데려갔다가 지 뷰진짓에서 술잔 바뀌어가지고 지가 처먹고 쓰러진 그 사건. 이때는 자기가 직접 공격한 기억이 없어서 인정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걸 또 받아줘요, 경찰은. 뭐하냐 진짜. 자백으로 드러난 수법이 다 비슷한데 일단 게이바나 길에서 만난 피해자들에게 말을 걸어요. 아마추어 사진작가라면서 돈을 줄 테니 모델이 돼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데려오면 약탄 음료수 먹였고 기절하면 몸을 결박한 뒤 각종 실험을 하는 거예요. 산채로. 대부분 실험 도중 사망했는데 운 좋게 살아남으면 제프리가 목 졸라 죽이고요. 그 뒤로는 시신 가지고 놀다가 토막 내고 처먹고 염산에 녹이고 그랬던 거죠. 겉으로 봤을 때 집은 뭐 멀쩡해 보였어요. 연쇄살인 현장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정도였거든요. 근데 눈으로는 속일 수 있어도 냄새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전부터 진작에 옆집 사람들이 이 집에서 항상 이상한 냄새 난다고 따져왔어요. 그때마다 제프리는 부모님이 보내주신 돼지고기가 좀 많은데 상해서 그래요. 금방 치울게요. 뭐 이렇게 둘러댄 거예요. 부모님이 혼자 떨어져 사는 자식 먹으라고 멀리서 보낸 음식이라는데 뭐 어떻게 짜증이 나도 사람들이 더 이상 따질 수 없던 거죠. 제프리 다머가 죽인 피해자들 보면은 대부분 유색인종입니다. 사실 유색인종이라는 자체가 백인 관점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하얗지 않은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이는 14살부터 41살까지 다양했는데 경찰이 물어봤어요. 유색인종만 특별히 노리는 이유가 있냐? 그러니까 인종보다 자기는 몸매의 매력을 느끼는 취향 때문이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흑인만의 어떤 날씬하면서도 탄탄한 그런 체형을 원했다는 거죠. 근데 씨발 핑계야. 이 사건은 엄밀히 따지면 인종차별이 끼어 있다고 했잖아요. 피해자가 백인이 아니면 경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될 때였어요. 이 새끼가 그거 아는 거야. 그 음지 목욕탕에서 블랙당하기 전에는 백인 남자들도 자주 만났는데 살인을 결심하면서 흑인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애초에 자기 집인 노스 스트릿부터가 우범 지역이에요. 주로 흑인 사는 동네래요. 그래서 경찰이 순찰하러 잘 오지 않는 것을 알고 구한 집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할머니 집에서 쫓겨날 때부터 모든 게 살인을 위해 계획이 돼 있었다는 거죠. 1992년 1월 드디어 재판이 열려요. 변호사들은 제프리 다머가 중증 정신질환자라 감옥보단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씨발 죄질이 너무 더럽고 증거도 뻔하니까 이런 변론밖에 할 수 없는 거야. 실제로 제프리 다머는 시체에 성도착증을 보이는 네크로필리아에 반사회적 인격 장애, 우울증, 경계성 인격 장애, 알코올 중독까지 뭐 씨발 많기도 하다. 심각한 정신병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이게 뭐 판정을 받아야만 아는 건가 싶기도 한데 재판은 어쨌든 서류 싸움이니까 필요한 과정이겠죠. 판결이 1992년 2월 15일에 나옵니다. 한 짓에 비해 꽤 빨리 판결이 나왔어요. 일단 사건이 일어난 위스콘신주는 사형이 없어요. 이 새끼 법으로 못 죽여. 그럼 어떤 판결 나오냐? 배심원과 판사는 제프리 다머가 정상이 아닌 건 인정하는데 처벌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신미약자는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고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15번 선고하면서 957년을 선고해버립니다. 좋았어! 이제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요. 갇힌 곳이. 위스콘신주의 콜롬비아 교도소라고 합니다. 아니 또 의외로 모범적인 생활을 해요. 교도소만 가면. 참 이상한 일이죠. 수시로 성경 읽으면서 지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대. 그래가지고 똑같은 소리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심지어 저의 죄까지도 이지랄 한 거야. 교도관, 범죄자들이 다 경악했어요. 이 말 듣고. 이 콜롬비아 교도소가 어떤 데냐면은 성인 남자가 들어가는 최대 보안 등급의 교정시설이래요. 위스콘신 주에서. 최대 보안 등급의 교도소를 누가 가겠어. 강도, 폭행 이런 건 여기 안 가둬요. 다 1급 살인범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죄를 사해줬다는 거는 그런 애들조차도 경악할 정도의 개소리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가 화제성이 좀 생기다 보니까 교도소 찾아오는 기자들이 많았거든요. 여기선 또 물어보는 말 솔직하게 다 대답했고 그 대가로 출연료지 햄버거나 담배 받기도 했고요. 기자들이 기사 내고 뉴스 나가니까 씨발 또 병신 같은 일 일어나. 아 존나 짜증나. 얼굴 공개되니까 이 정도면 잘생긴 얼굴이거든요. 이 기집애들이 또 결혼하자면서 막 청혼 편지 쳐 보내고 영치금 넣어주고 막 그랬어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이 사람은 또 누구냐? 우리나라는 제가 뭐 교도소를 가본 적은 없지만 같은 방 쓰는 재소자들끼리도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저지른 죄가 얼마나 빡세냐에 따라 서열이 정해지고 뭐 선배 대접해주고 그런 거. 외국도 뭐 똑같은 새끼들 모여 있는데 이런 게 없진 않겠죠? 제프리 다머급이면 어때? 교도소에서 왕일 거 아니야? 근데 정반대였어요. 제프리 다머에게 교도소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얘가 유색인종만 골라 죽였잖아. 똑같은 살인범들끼리 모여 있지만 흑인 재소자들끼리 제프리 다머가 들어와? 이 새끼 뒤졌다. 벼르고 있던 거야. 그래서 교회 예배하고 들어올 때 뭐 칫솔 갈아서 누가 찌른 적도 있고 면도날에 베인 적도 있고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러다가 3년 만인 1994년 11월 28일 제프리 다머가 다른 재소자 2명이랑 같이 체육관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같이 있던 사람들이 흑인인 크리스토퍼 스케버랑 백인인 제시 앤더슨이라는 무기징역수였거든요. 이 사람이 그 크리스토퍼 스케버예요. 처음에 교도관이 감독하고 있다가 뭐 잘 쓸고 닦고 하는 것 같으니까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그러자 이 살인범 셋이서 인종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크리스토퍼 스칼버가 먼저 덤벨로 제시 앤더슨을 공격해버립니다. 이 사람이 제시 앤더슨인데 아내를 죽이고 자기 죄를 흑인 2명에게 뒤집어 씌우려다가 무기징역 받은 사람이에요. 크리스토퍼도 흑인이니까 당연히 그런 짓을 한 사람한테 감정이 좋지 않겠죠. 그 문제가 이날 터진 거야. 덤벨 맞고 쓰러지자 다음 순서는 누구야? 흑인들이 그렇게 벼르고 있던 제프리 다머가 됐어요. 제프리도 이걸 다 알면서 또 씨발 센 척합니다. 야, 나는 뭐 죽거나 뭐 상관없어. 빨리 죽여보셈! 까불다가 덤벨에 맞았죠. 크리스토퍼 이 새끼도 잔인한 새끼인 게 제프리가 이미 덤벨 맞고 쓰러졌어요. 근데 머리채 잡고 계속 화장실 변기에 내리 찍은 겁니다. 이 일로 두개골이 부서져가지고 사망했어요. 교도소에서 같은 재소자에게 맞아 죽었는데 그것도 자기 첫 살인의 도구였던 덤벨에 맞아 죽은 겁니다. 이런 건 좀 웃기죠. 그게 이 신문 기사고요. 피해자 가족이 정의는 살아있다 이런 인터뷰한 내용도 같이 실렸어요. 밑에는 뭐 무슨 씨발 정의봉 마냥 덤벨 휘두른 크리스토퍼 스케버의 사인도 있죠. 아니 뭐 또 씨발 사인을 받아. 하여튼 웃기는 나라야 여기는. 제프리 다머 사건은 여기까지고 뒤에 관련된 이야기 남아있어요. 이번 영상은 전 세계 역대급 연쇄살인범이었던 제프리 다머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한 짓이 많다 보니까 관련된 이야기도 좀 몇 개 있더라고요.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새끼 지금 눈 색깔을 보면요. 파랗지 않죠. 그렇다고 까만 것도 아니야. 노란색이거든요. 제프리 다머가 평소에 엑소시스트나 스타워즈 같이 악마 나오는 영화를 자주 봤대요. 그런 영화에 나오는 악마처럼 보이려고 노란색 렌즈를 끼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 경찰이 조사하면서 피해자들 신체와 두개골 모은 걸로 뭘 할 생각인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 새끼가 재단을 만들고 싶었다고 대답한 거예요. 무슨 씨발 뭐 신내림 받았어? 종교나 악마 숭배 같은 건 아니래. 그렇다고 자기만의 명상을 위한 힐링용 장식이었다는 거죠. 이게 그 설계도예요. 그림만 봐서는 뭐 씨발 모르겠죠. 피해자 중에 어니스트 밀러와 올리버 레이시라는 사람을 양끝에 이렇게 세워서 재단을 장식하고 싶었대요. 이 사람들은 제프리가 특히 마음에 들어서 뼈들도 특별 관리해왔고 이 검은색 동그라미 있죠 가운데에 이게 조명이래요. 그리고 아래 하얀색 동그라미들은 나중에 새로 만들 피해자들의 두개골 그리고 신체 일부를 검은색 테이블 위에 올려둘 계획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제프리 다머는 겉으로 보면은 괜찮은 집에서 가정폭행 이런 거 없이 무난하게 자랐는데도 연쇄살인범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자식이 이따위로 컸다는데 부모가 둘 다 충격받은 거야. 그래서 둘이 부부싸움을 엄청 합니다. 이 일로. 당신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니 당신이 애를 잘못 가르친 거 아니야? 서로 양육 방식이 원인이었다고 남탓을 했어요. 아빠는 임신과 출산 이후에도 계속 약물에 손을 댄 아내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엄마는 육아와 가정에 소홀했던 주제에 제프리에게 동물 사체로 박제 처리하는 방법이나 가르쳐줘서 잔혹성을 키운 남편 탓이라고 밝힌 적이 있고요. 이 부부싸움이 제프리 다머가 죽고 나서도 시신을 받았는데도 계속됐어요. 엄마는 살인마 연구와 예방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프리의 뇌를 대학에 기증할 생각이었는데 아빠가 반대하거든요. 조용히 화장하자는 겁니다. 유난 떨지 말고. 결국 아빠 뜻대로 장례 치른 뒤 화장했고요. 재산은 피해자 배상금으로 다 들어갔어요.
자, 이 책은 뭐냐? 제프리의 아빠 이름이 라이오넬 다머거든요. 자식이 재판받는 기간에 아들과 같이 살던 기억이나 키우면서 느낀 생각을 책으로 써서 낸 거예요. 여기서 동물 박제 방법을 가르쳐준 이유가 나오는데 애새끼가 어릴 때 아무것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맨날 무기력하게 있길래 동물 박제를 좀 가르쳐줘 봤더니 여기에 관심을 너무 많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좀 가르쳤다는 얘기가 나오고 얘 아빠는 아직 살아있어요. 이거는 이제 3부자 사진이죠. 저기 수염나고 키 큰 애, 선글라스 쓴 애가 제프리 다머고 왼쪽이 동생, 가운데 아빠. 아빠는 아직 살아있고 엄마인 조이스는 2000년에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자, 동생 얘기도 하자면은 저 노란색 양복 입은 애가 이름이 데이비드예요. 형이란 새끼가 워낙에 진짜 개 큰 짓을 저지른 바람에 눈치 보일 거 아니야. 이름 바꾸고 조용히 산다 그래요. 다른 아빠 사진도 같이 보자면은 13번째 피해자 코니락 신사손폼 아빠예요. 라오스에서 가족 데리고 이민 왔다가 큰아들 성폭행 당했고 작은아들은 살해당한 거죠. 너무 가난해서 장례식도 치를 수가 없었는데 사정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돈 모아서 장례를 치러줬다 그래요. 이게 그 장례식장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안경, 제프리 다머가 쓰고 다녔던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라 범행에 쓰인 전동 드릴, 망치 이런 개인 물건들이 다 경매에 올라왔습니다. 판매 금액을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였어요. 아니 근데 그래도 살인범 흉기로 돈 거래하는 거는 좀 아무리 돈 되면 다 파는 나라라고 해도 좀 선 넘은 것 같잖아. 근데 이 경매 반응이 좋았습니다. 돈 많은 어떤 재력가가 한 번에 다 사버린 거야. 그리고 부숴요. 때려 부순 다음에 비공개로 쓰레기 처리장에 보내서 폐기 처분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여기는 제프리 다머가 살던 집이에요. 노스 스트리트 거기. 미러키 시청에서 건물 전체를 사고 철거했습니다. 여기 살던 주민들은 뭐 어떻게 보상을 해준 건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건 알려지지 않았고요. 이 자리에 피해자 추모 공원을 만든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고 아직도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안 할 수 없거든요. 코니락 신사손폼 사건 때 옆집에 신고한 아줌마가 글렌다였잖아. 이때 아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프리 다머에게 돌려보낸 경찰 이야기예요. 두 명이죠. 조셉 가브리시, 존 발세작이라고 하는데 이 발세작이 그 처음에 통화했던 그 사람이죠. 그 당시 일 처리가 알려지면서 직위 해제됩니다. 근데 그때뿐이야. 금방 경찰 노조에서 항의 시위해갖고 복귀했고요. 아니 복귀도 족같은데 직업을 되찾기 위해 정당하게 싸운 올해의 경찰관으로 상까지 받아요. 조셉 가브리시는 2005년에 미러키 경찰청장 됐고요. 존 발세작은 2017년까지 근무하고 정년 퇴임했어요. 정년 퇴임했다는 건 퇴직 연금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코니락 신사손폼 사건은 경찰이 개 씨뻘짓 해놓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사건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사실 예전에 제프리 다머 사건 했었거든요. 근데 넷플릭스에 이런 드라마가 나온 거예요. 다머예요. 10편으로 나왔는데 제프리 다머가 뭐 주인공이죠. 누가 역할을 했냐? 엑스맨에서 퀵실버 했던 그 에반 피터스가 맡았습니다. 되게 비슷하게 꾸몄고요. 연기 진짜 잘했고 각색보다 최대한 실제를 반영해서 만들어가지고 자세한 이야기 더 세부적인 것들 알고 싶으면은 넷플릭스에서 다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미쳐버리겠는 거야. 뭘 어떤 새끼야? 사이코패스지. 개또라이 병신 새끼지.